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무언가가 미국의 한 마을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뉴욕 시민들의 가슴을 사로잡은 이 신비한 아이템으로 도시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놀라운 현상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의 이야기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푸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올리비아 브룩스입니다. 저는 음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맨해튼의 어느 저녁, 저는 취재를 위해 최근 화제가 된 한국식 바비큐 전문점 서울 그릴을 방문했습니다. 이 식당은 소뚜껑 삼겹살이라는 독특한 조리법으로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되며 뉴욕 미식계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한국과 저의 인연은 대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음식 문화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관심이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그릴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각 테이블마다 원형 솥뚜껑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직접 고기를 구우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서버가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고 솥뚜껑 위에 숯불을 피워놓자 이내 주변은 특유의 향과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메뉴에서 프리미엄 삼겹살 세트를 주문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선한 생고기와 다양한 채소, 특제 소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서버는 제가 어떻게 고기를 구워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었죠. 이렇게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한국 바비큐의 특징입니다. 고기가 익으면 상추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직접 고기를 뒤집으며 익혀가는 과정이 묘하게 즐거웠어요. 완벽하게 익은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짭조름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의 조화, 그리고 곁들이는 다양한 반찬들이 경험의 깊이를 더했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SNS를 확인하던 중 한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 잭슨 리가 올린 영상이었어요. 그는 솥뚜껑 삼겹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죠. 솥뚜껑에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너무 원시적이야. 그냥 철판 구이랑 다를 게 뭐야.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라고. 그저 기름기 많은 베이컨일 뿐이잖아.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댓글에는 한국식 바비큐를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제가 방금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들이었죠. 솥뚜껑 삼겹살이 단순한 조리법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던 저는 이 논란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실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완성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들의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아마존의 숨겨진 맛,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식탁, 프랑스 시골 마을의 치즈 장인들. 이번엔 한국 음식에 관한 진정성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차례였죠. 제작사의 대표 마이클에게 한국 취재 계획을 설명했어요. 처음에 그는 회의적이었지만 잭슨의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편향된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자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좋아, 올리비아. 이번 다큐멘터리가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길 바라네. 2주 동안의 취재를 승인하지. 준비를 마치고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잭슨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그의 단편적인 시각과 문화적 무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솥뚜껑 삼겹살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일까? 아니면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작아지는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음식 다큐멘터리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게 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책과 자료를 읽으며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이나 자료도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완전히 준비시켜주지는 못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탐험이 어떤 발견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디딘 느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모든 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이 눈에 들어왔죠. 뉴욕의 JFK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조용한 환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벽면의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한국의 관광지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전통 요리법과 식문화를 보여주는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솥뚜껑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 디지털 안내판으로 쉽게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등 작은 부분에서도 뉴욕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소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당연한 듯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티켓 발권기에서 쉽게 표를 구매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정확히 시간표에 맞춰 열차가 도착했고 깨끗한 내부와 편안한 좌석이 제 피로를 덜어주었죠. 가장 놀라웠던 점은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전화도 안 터지는데 여긴 터널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네. 열차 안에서 저는 미리 연락해둔 한국인 가이드 지수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날 장소를 조율했어요. 지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으로 이번 취재에서 저의 통역과 문화적 가이드 역할을 해줄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지수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첫 인상부터 친절하고 지적인 느낌이 드는 여성이었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제가 머물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발견했어요. 운전석 뒤편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결제 단말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택시는 기본 요금이 너무 비싸고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다 시스템화되어 있네요. 지수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택시는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앱으로 간편하게 호출할 수도 있다고요. 또한 택시 요금이 미터기에 정확히 표시되어 바가지 요금 걱정이 없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지수와 함께 첫 번째 취재 장소인 전통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환승 시 요금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이었죠. 뉴욕의 지하철은 자주 지연되고 선로 공사도 많아서 주말이면 정상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어때요? 지수의 대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12분 지연만 돼도 공식 사과를 하고 5분 이상 지연되면 큰 문제로 취급된다는 거였어요. 뉴욕에서는 10분 지연도 일상인데 말이죠.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할머니네 참숯구이라는 작은 식당이 나타났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문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인기 있는 곳 같았어요. 다행히 지수가 미리 예약을 해두어 우리는 바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는 활기찼어요. 각 테이블마다 환풍기가 달린 숯불 화로가 있었고
사람들은 열심히 고기를 구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서버가 다가와 소뚜껑 모양의 특별한 불판을 테이블 위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소뚜껑 삼겹살이에요. 원래는 농촌에서 쌀을 짓던 솥의 뚜껑을 재활용해서 고기를 구운 데서 시작된 문화예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서버가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솥뚜껑을 올리는 과정부터 불판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메뉴는 지수가 추천해준 대로 특선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했어요. 고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죠. 김치, 콩나물, 무채, 상추, 깻잎 등 다양한 채소들과 양념장까지. 테이블이 순식간에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식문화의 특징인 반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 끼 식사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반찬이 함께 제공된다는 것이었죠. 이는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고기가 도착했고 지수는 저에게 직접 구워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지도 아래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숯불의 열기,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소리, 그리고 퍼져나가는 향.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경험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첫날 저녁, 저는 이미 한국의 식문화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취재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저를 반겼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지수와 함께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돌아보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일상생활을 취재할 예정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지수를 만나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먼저 강남, 명동, 그리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저녁에는 유명한 삼겹살 맛집을 찾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하며 카메라 장비를 점검했죠. 오늘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경험해보세요.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해 볼 거예요. 지수의 말에 저는 설렘을 느꼈어요. 뉴욕의 복잡하고 종종 지연되는 교통 시스템과 비교해 서울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강남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지수는 서울의 대중교통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교통 인프라도 빠르게 발전했으며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대대적인 교통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질서 있게 승하차했죠. 와, 정말 정확하네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이 10분만 늦어도 당연하게 여기는데 여기선 정말 초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에 매우 민감하며 대중교통의 정시 운행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작은 차이점들을 발견했어요.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각 칸마다 디지털 노선도가 설치되어 현재 위치와 다음 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전화도 안 터지는데 여긴 터널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네요. 지수는 이것이 한국의 IT 인프라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했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에도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한 우리는 번화가를 걸으며 도시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상점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뉴욕의 맨해튼을 연상시키면서도 어딘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특히 거리의 청결함과 질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에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었는데 각 버스의 현재 위치와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앱으로 버스가 얼마나 붐비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혼잡한 시간은 피할 수 있죠. 버스에 탑승하자 또 다른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앞문으로 탑승의 교통카드를 찍고 하차할 때는 뒷문으로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다음 정류장을 안내하는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영어와 한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죠. 이 정도 시스템이면 외국인도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지수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국어 안내 서비스와 관광 정보 제공은 물론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접근성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즐긴 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부르기 위해 지수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했고 불과 3분 만에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택시 내부는 깨끗했고 운전석 뒤에는 결제 단말기와 작은 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뉴욕 택시는 기본 요금이 너무 비싸고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다 시스템화되어 있네요. 택시 기사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장 빠른 경로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했어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영수증이 즉시 인쇄되었죠. 광장시장에서 전통 음식과 공예품을 구경한 후 저녁 시간이 되어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삼겹살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지하철과 도보를 이용했는데 지하철역에서 식당까지의 경로를 보여주는 앱이 매우 정확했습니다. 이 앱은 실내 지도까지 제공해서 지하철역 안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줘요. 출구 번호부터 환승 경로까지 모두 알려주죠. 식당에 도착한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며 오늘 경험한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뉴욕과 서울의 차이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네요. 특히 정확한 시간, 깨끗한 환경, 그리고 기술 활용이 인상적이에요. 지수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서비스와 편리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음식점, 카페,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이제 곧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도 정말 놀라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배달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에 이어 배달 문화까지. 한국의 생활 방식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내일의 경험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과 소뚜껑 삼겹살 문화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저는 내일의 취재를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체류 3일째 되는 날, 저는 지수와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전통적인 삼겹살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뉴욕과 서울 중심가의 현대적인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맛봤지만 지수는 제게 진짜 한국인들이 즐기는 소뚜껑 삼겹살을 경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아침부터 간간히 비가 내리던 날씨였지만 우리의 취재 열정은 식지 않았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약 1시간을 이동한 끝에 할매 소뚜껑 참숯구이라는 작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내부에서 풍겨나오는 고기 굽는 향과 손님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이곳의 인기를 짐작하게 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식당은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왔고 지금은 창업주 할머니의 딸과 사위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테이블에 안내되었고 곧 참수치 담긴 화로와 솥뚜껑 불판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니, 이걸 직접 구워 먹는다고요? 웨이터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놀랐어요.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셰프가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죠. 지수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한국 바비큐의 묘미예요. 같이 구우면서 대화도 나누고 술도 한잔하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이죠. 메뉴판을 살펴보니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있었어요. 삼겹살, 목살, 갈비, 항정살 등 생소한 부위도 많았죠. 지수의 추천으로 우리는 특선 소뚜껑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이 세트에는 삼겹살과 목살, 그리고 다양한 반찬과 쌈 채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주문 후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테이블은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선한 상추와 깻잎, 버섯, 마늘, 그리고 각종 양념장과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담겨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껍게 썰린 생고기가 큰 접시에 담겨 등장했죠. 지수가 솥뚜껑 위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리자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이때 할머니가 다가와 무언가를 설명하셨고 지수는 그 내용을 제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솥뚜껑 삼겹살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는 농촌에서 쌀을 짓던 솥의 뚜껑을 재활용해서 고기를 구웠대요. 특히 추수 후 마을 잔치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이 과정을 모두 담기 시작했어요. 숯불 위에 솥뚜껑을 올려놓고 고기가 익어가는 과정, 그리고 솥뚜껑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고기 기름이 가장자리로 흘러 모이는 모습까지 모두 흥미로웠습니다.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지수는 가위로 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제게 고기를 뒤집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 시도 끝에 저도 점차 요령을 터득해갔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김치와 콩나물까지 익혀 먹을 수 있다니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네요. 솥뚜껑의 가장자리에 모인 기름에 김치와 콩나물을 놓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고기 맛을 흡수하며 익어갔어요.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솥뚜껑 삼겹살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평평한 불판과 달리 솥뚜껑은 가장자리가 낮아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모이고 그곳에 채소를 익혀 고기 풍미를 더할 수 있다는 거였죠. 완벽하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상추에 얹고 마늘 한쪽과 쌈장을 더한 후 싸서 한 입에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고기의 고소함, 상추의 신선함, 마늘의 알싸한 맛, 그리고 쌈장의 감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와, 이건 정말 환상적이네요. 뉴욕에서 먹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에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이 음식 경험이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함께 고기를 구우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쌈을 싸주는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었죠. 이것은 잭슨 리와 같은 비평가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할머니는 우리에게 소주 한 병을 서비스로 가져다 주셨어요. 지수에 따르면 삼겹살과 소주는 전통적으로 함께 즐기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자 입안에 남아있던 고기의 기름기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미국에서 온 손님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 기쁘다고 하세요. 특별히 오늘은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준비해 주신다고요. 잠시 후 할머니는 두껍게 썰린 특별한 삼겹살을 가져오셨고 직접 우리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나는 정확함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기를 구우며 지수에게 무언가를 설명했고 지수는 그 내용을 번역해 주었어요. 좋은 삼겹살을 고르는 비결은
지방과 살코기의 균형이래요. 너무 기름진 것도 너무 마른 것도 좋지 않대요.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구워야 풍미가 살아난다고 하세요. 할머니께서 구워주신 고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게 익었고 고기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죠. 식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삼겹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임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지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잭슨 리가 비판했던 원시적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시각이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지수에게 물었어요. 이런 전통적인 삼겹살집과 뉴욕에서 경험한 현대적인 한식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현대적인 레스토랑은 플레이팅과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런 전통 식당은 음식의 본질과 함께 먹는 경험 자체에 집중해요. 여기서는 고기 자체의 품질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더 중요하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해 없이는 소뚜껑 삼겹살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 한국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다음 목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한국 체류 넷째 날, 하늘에서는 작은 빗방울이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취재 계획은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이 비로 인해 일정을 변경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침대에 누운 채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는데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에 특별한 음식을 즐겨 먹어요. 배달앱으로 감자전과 막걸리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배달로 술까지 주문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술 배달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호기심이 생겨 당장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술도 배달이 가능한가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과 음료를 배달로 시킬 수 있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감자전과 막걸리가 인기 있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흥미가 생겨 오늘은 한국의 배달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지수는 1시간 후에 제 호텔방으로 오겠다고 했고 그동안 저는 옷을 갈아입고 어제 촬영한 영상을 잠시 검토했습니다. 소뚜껑 삼겹살의 과정과 할머니의 인터뷰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소뚜껑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았죠. 약속 시간에 맞춰 지수가 도착했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한국의 배달 앱을 소개해 주었어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여러 배달 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을 선택해 앱을 열었죠. 앱을 열자마자 저는 그 다양성에 압도되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모든 종류의 음식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식당마다 별점과 리뷰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배달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이 30분 이내 배달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음식 배달이 기본 1시간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거죠? 지수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구조, 효율적인 주소 시스템, 그리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신속한 배달 시스템이 결합되어 이런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배달 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했죠. 우리는 감자전과 파전,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을 주문했어요. 주문 버튼을 누른 후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문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문 접수 중, 조리 중, 배달 중으로 상태가 변경되면서 남은 예상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죠. 이런 투명한 정보 제공이 뉴욕의 배달 시스템과는 큰 차이점이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태를 알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뉴욕에서는 배달이 언제 올지 감도 못 잡을 때가 많은데 지수는 웃으며 이것이 한국인들의 기다림에 대한 인내심이 적기 때문에 발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불확실한 기다림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개념이죠. 놀랍게도 주문 후 20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원은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수는 이것이 비대면 배달이라고 설명했죠.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문화로 이제는 대부분의 배달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음식 패키지는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젓가락과 숟가락, 냅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종종 기본 수저나 냅킨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패키지를 열자 감자전의 향긋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우와, 정말 신선하네요. 방금 만든 것 같아요. 감자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으며 막걸리의 달콤하면서도 청량한 맛이 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한국식 간식을 즐기는 이 경험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특별했어요. 지수는 비 오는 날 감자전과 막걸리를 먹는 한국인들의 정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바삭한 전을 먹으며 달콤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작은 행복이자 위안이라고 했어요. 이런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니 음식의 맛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제게 또 다른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권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삼겹살도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다시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삼겹살 카테고리가 있었고 여러 식당에서 구이 세트를 배달해준다고 했어요. 호기심에 한 식당을 선택해 프리미엄 삼겹살 세트를 주문했죠. 배달로 삼겹살을 뉴욕에서는 피자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아니면 힘든데 어떻게 고기를 구워서 배달하는 거죠? 지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나는 식당에서 미리 구워서 포장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생고기와 함께 작은 휴대용 버너를 함께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주문 후 45분쯤 지났을 때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큰 가방 안에는 정말로 생고기와 함께 작은 휴대용 버너, 그리고 솥뚜껑까지 들어있었어요. 또한 다양한 반찬과 쌈채소, 양념장이 개별 포장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예요. 그리고 어제 배운 대로 우리는 직접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고기를 굽는 동안 지수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어요. 빠른 경제 발전과 함께 바쁜 생활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식사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배달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죠. 한국은 일과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빠르고 편리하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이 일상이 됐죠. 게다가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져서 배달 문화가 더욱 발전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히 맛이나 조리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빠른 교통 시스템, 효율적인 배달 네트워크, 그리고 함께 식사를 즐기는 문화. 이 모든 요소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와 저는 날씨가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 잠시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비가 그친 서울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이곳에서도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배달해준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배달해주는 것 같네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고 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 약, 심지어 꽃까지도 배달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걷다가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배달원들을 발견했어요. 각기 다른 배달 앱에 로고가 새겨진 배달 가방을 맨 그들은 서울의 바쁜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 배달원들은 어떤 조건에서 일하나요? 뉴욕에서는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가 종종 문제가 되거든요. 지수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빠른 배달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배달원들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법적 보호와 보험 제도가 마련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경험한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한국 사회의 효율성, 빠른 적응력,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지수와 헤어지며 내일의 계획을 확인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일이 되어가고 있었고, 다음 날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뉴욕으로 돌아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잭슨 리와의 라이브 토론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죠.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 삼겹살 문화, 그리고 오늘 경험한 배달 서비스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며 저는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특히 소뚜껑 삼겹살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역사,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복합적으로 녹아든 문화적 표현이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바로 제작사로 향했습니다. 마이클과 편집팀이 모여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과 인터뷰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올리비아, 돌아왔군요. 한국에서의 취재는 어땠나요? 마이클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서울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부터 전통 삼겹살집에서의 경험, 그리고 놀라운 배달 문화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소뚜껑 삼겹살은 정말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었군요. 편집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전혀요. 그것은 한국 문화의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굽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소뚜껑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고기가 익어가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반찬과 쌈 채소들.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자료는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계획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잭슨 리의 비판적인 영상으로 시작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점차 드러내는 방식은 어떨까요? 소뚜껑 삼겹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함께 발전해 온 문화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제 아이디어에 동의하며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잭슨 리를 직접 초대해 라이브 토론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의 영상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그와 함께 공개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이것이 소뚜껑 삼겹살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좋은 생각이네요. 소뚜껑 삼겹살은 단순한 마케팅인가? 한국의 진짜 문화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마이클은 즉시 제작팀에게 라이브 토론 준비를 지시했어요. 날짜는 일주일 후로 정해졌고, 장소는 맨해튼 중심가의 스튜디오였습니다. 잭슨 리에게는 공식 초청장을 보냈죠. 놀랍게도 잭슨은 초청을 바로 수락했어요.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토론을 홍보하며 한국 바비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토론 준비를 위해 저는 한국에서 취재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특히 전통 삼겹살집 할머니의 인터뷰, 서울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배달 문화에 관한 영상들을 중점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토론 중에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었죠. 토론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될 이 토론은 저희 방송사의 온라인 플랫폼과 잭슨의 유튜브 채널에 동시에 송출될 예정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을 기대하고 있었죠. 메이크업과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고 저는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잭슨 리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그는 영상에서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올리비아 브룩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이 기대되네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토론이 시작되고 사회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의 주제를 소개했어요. 소뚜껑 삼겹살은 단순한 마케팅인가? 한국의 진짜 문화인가? 먼저 잭슨에게 첫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잭슨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 나라의 바비큐를 경험해왔습니다. 텍사스의 스모크 바비큐, 아르헨티나의 아사도, 호주의 바비큐. 이런 전통적인 바비큐 문화와 비교했을 때 소뚜껑 삼겹살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고기를 단순히 불 위에 올려놓고 굽는 것이 어떻게 특별한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잭슨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제 저의 차례였습니다. 잭슨 씨, 원시적이라는 표현이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나요? 모든 음식 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소뚜껑 삼겹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먼저 할머니가 소뚜껑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 소뚜껑은 원래 쌀을 짓던 솥의 뚜껑으로 농촌에서는 남은 음식을 데우거나 고기를 구울 때 활용했습니다. 특히 추수 후 마을 잔치에서 많이 사용되었죠. 이것은 한국인들의 자원 활용 지혜와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빠른 배달 문화, 그리고 삼겹살집에서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구우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차례로 펼쳐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함께 발전해온 음식이에요. 효율성과 신속함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삼겹살은 함께 모여 천천히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잭슨은 영상을 보며 점차 표정이 변해갔어요. 특히 할머니의 진솔한 인터뷰와 가족들이 함께 삼겹살을 즐기는 모습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왜 하필 소뚜껑인가요? 현대적인 그릴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잭슨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두 번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소뚜껑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고기 기름이 가장자리로 흘러모이고 그곳에 김치와 콩나물을 익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죠. 소뚜껑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지혜가 담긴 조리기구예요. 가장자리에 모인 기름에 채소를 익히는 방식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기와 채소가 서로의 맛을 흡수하며 더욱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죠. 토론이 진행될수록 잭슨의 태도가 점차 변해갔어요. 처음에 자신만만한 모습에서 점점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바뀌어갔죠.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한 것과 삼겹살 문화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저는 이 질문에 기꺼이 대답했어요. 한국 사회는 빠른 변화와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겨요. 빠른 배달 문화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품질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삼겹살은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천천히 음식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화면 한쪽에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 바비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바비큐가 오히려 더 매력적인 거 아니야? 미국 음식보다 훨씬 체계적인데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잭슨은 이런 반응을 보며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마지막 발언에서 자신의 입장을 조금 누그러뜨렸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바비큐가 더 정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한 스모킹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니까요. 이때 저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럼 직접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지 않겠어요? 문화는 책이나 영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하고 느껴봐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죠. 이 말에 잭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당황한 표정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저는 제작팀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어요. 마이클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훌륭했어요, 올리비아. 당신은 단순히 소뚜껑 삼겹살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토론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음식 문화, 특히 소뚜껑 삼겹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식당을 찾거나 직접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잭슨의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죠. 이 토론은 제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담은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일이었어요. 라이브 토론 이후 이틀 동안 저는 다큐멘터리 편집에 집중했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모든 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작업이었죠. 제가 편집실에서 작업하던 중 마이클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 잭슨 리가 새 영상을 올렸어요. 당신과의 토론 이후에 말이죠. 저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마이클이 보여주는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잭슨의 새 영상 제목은 한국 바비큐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었을까? 였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영상에서 잭슨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지난번 올리비아 브룩스와의 토론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바비큐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특히 소뚜껑 삼겹살이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직접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을 방문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소뚜껑 삼겹살을 주문하고 직접 고기를 구우며 체험하는 모습을 담았죠. 이렇게 고기를 직접 구우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사실 꽤 즐겁네요. 미국 바비큐 레스토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여형 식사 문화랄까요? 영상이 계속되면서 잭슨은 다양한 반찬과 쌈 채소를 시도해보고 심지어 소주까지 맛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에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식, 여러 반찬들과의 조화. 정말 흥미롭네요. 영상 마지막에 그는 솔직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의 바비큐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의 삼겹살 문화에 대해 조롱했던 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근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네요. 잭슨 리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정하다니.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어요. 마이클은 이 반응을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잭슨의 변화는 문화적 편견이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으니까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잭슨의 팬들은 그의 솔직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소뚜껑 삼겹살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 방문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잭슨이 직접 저에게 연락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다큐멘터리 제작에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또한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조언을 구했죠. 이 모든 반응은 제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급력이었어요. 단순한 음식 다큐멘터리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에 관한 중요한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교통 시스템 경험, 삼겹살집에서의 추억, 배달 문화의 효율성, 그리고 잭슨과의 토론까지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고, 제목은 소뚜껑 위의 문화 한국 바비큐가 특별한 이유로 정해졌어요. 우리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어 전 세계에 이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기로 했고, 유튜브에도 일부 클립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사회 당일, 많은 미디어 관계자와 음식 평론가들이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잭슨 리도 초대에 응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음식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듯 했어요. 다큐멘터리는 잭슨의 비판적인 영상으로 시작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서울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전통 삼겹살집에서의 경험, 놀라운 배달 문화, 그리고 할머니의 감동적인 인터뷰까지 모든 장면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시사회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한 음식 평론가가 질문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문화적 표현이에요. 소뚜껑 삼겹살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자원 활용 지혜,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 그리고 효율성과 전통의 조화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의 음식을 접할 때는 단순히 맛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잭슨도 자리에서 일어나 소감을 나눴어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한국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편견을 깨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뚜껑 삼겹살을 조롱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음식 문화에는 우열이 없으며 각각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다큐멘터리는 공개 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넷플릭스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음식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여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한국식 바비큐의 인기가 급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많은 식당들이 소뚜껑 삼겹살을 메뉴에 추가했고, 사람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가 담긴 경험으로 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바비큐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식 바비큐의 요소를 접목한 퓨전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한 달 후, 저는 맨해튼에 새로 문을 연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 서울 그릴대 오픈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소뚜껑 삼겹살을 즐기며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문화적 이해와 존중은 거창한 선언이나 이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은 순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쇠로 만든 소뚜껑 하나가 문화의 다리를 놓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큐멘터리가 세계적으로 공개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넷플릭스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는 시리즈를 제작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뚜껑 위의 문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면서 시청자들은 한국의 다른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죠.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이클과 함께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미팅을 가졌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음식 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어요. 단순한 요리법이나 맛소개를 넘어 문화적 맥락을 함께 보여주는 접근 방식이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그 사회의 역사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문화적 표현이라는 점이었어요. 소뚜껑 삼겹살도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자원 활용 지혜와 공동체 문화가 담긴 결과물이었죠. 마이클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미국 내 한국 식당 방문객 수가 30%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깊이 있는 문화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새 시리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방영되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존중받는 것에 감동했다고 전해주었죠. 한국 사람들도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대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 음식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소식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인들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저는 길 건너편에 새로 문을 연 듯한 식당을 발견했어요. 서울 플레이버라는 이름의 식당이었는데 창문 너머로 소뚜껑 위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보았죠. 식당 내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한국의 전통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소뚜껑의 역사와 한국 바비큐 문화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젊은 지배인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브룩스 씨, 어서 오세요. 당신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저희 가게를 열 수 있었어요. 그는 이 식당이 한국계 미국인 2세들이 모여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한국 음식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한국의 전통 음악 공연을 하고 월말에는 한국 요리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음식이 어떻게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죠.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니 전통적인 소뚜껑 삼겹살과 함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식 메뉴들이 있었어요. 퓨전 김치 파스타, 불고기 타코, 된장 리조또 등 창의적인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저는 전통 소뚜껑 삼겹살 세트를 주문했고 곧 테이블에는 숯불과 소뚜껑,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졌어요. 서버는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 고기 굽는 방법과 쌈을 싸먹는 방식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익숙한 지글지글 소리와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상추 위에 완벽하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올리고 쌈장과 마늘을 더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소뚜껑 삼겹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쌈을 싸주고 건배를 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했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새 시리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더 넓은 주제로 확장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이클에게 새 시리즈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음식, 그 이상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역사,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탐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물론 한국 음식으로 시작할 예정이었죠. 한 달 후, 새 시리즈의 제작이 승인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소뚜껑 삼겹살을 넘어 김치, 비빔밥, 떡, 전통주 등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탐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저는 서울 플레이버를 다시 찾았어요. 금요일이라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 있는 날이었죠.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무대에서는 가야금 연주가가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공연을 감상하며 저는 음식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매개체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 입의 음식을 통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전통, 사람들의 일상을 맛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싹트게 됩니다. 공연이 끝나고 지배인이 마이크를 들고 특별한 손님이 있다며 저를 소개했어요. 손님들의 박수 속에 저는 간단히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에요. 소뚜껑 삼겹살은 저에게 음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식은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이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존중해야 할 소중한 경험입니다. 말을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맨해튼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의 맑은 밤하늘 아래 펼쳐진 삼겹살 파티의 추억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넓게 한국 음식 문화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효율성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나누는 문화,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교훈을 안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어떤 맛과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 밖으로 작아지는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뉴욕 어디에서든 소뚜껑 삼겹살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어요.
음식의 여정이란 참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소뚜껑 삼겹살이 이제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도시 뉴욕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한국 음식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에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어떤 문화적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할지, 그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